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은 혼자 해결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는 울지 말라고, 어른이 되어서는 흔들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한 순간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올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과 진짜 강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그리고 신앙의 시선에서 진짜 강함과 도움 요청의 지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며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내면의 회복력과 유연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과 진짜 강함에 대한 정의.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참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면 소셜미디어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운동하는 모습을 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화려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공유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강함과 회복력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회의에서 저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문성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자기계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관련 도서들이 넘쳐납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마치 새로운 종교처럼 추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 의존하지 말라. 강해져라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근본적인 진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방송국 직원들, 기술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고한 수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함은 자급자족으로 정의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적 연구와 깊은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이런 통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로 들여다본 우리 뇌의 비밀,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인간 행동의 패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철학적, 종교적 지혜까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함에 대한 단순하고 1차원적인 정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들은 총에 맞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극한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것이 마치 영웅의 조건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항상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생산적이며 개인적인 위기가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원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에 설령 집에서 큰 다툼이 있었더라도, 아이가 아파서 밤새 병원에 있었더라도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프로다운 태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왜곡된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식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수잔 데이비드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억압의 무언의 유행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2017년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하는 것조차 억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좀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정 억압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드러납니다. 역사상 가장 회복력 있고 강인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인정하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링컨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연민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처칠은 어떤가요? 2차 대전 동안 영국을 이끌어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처칠은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검은 개가 자신을 찾아올 때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또 어떤가요? 비폭력으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직감이 과연 옳았을까요? 현대 신경과학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감은 과학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 박사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보여주고 한 그룹에게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감정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정을 억제한 그룹에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물론이고 몸 전체가 지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산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과다 분비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먼저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심혈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뇌의 해마 영역에 실제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 부위인데 장기간의 감정 억압이 이 부위의 뉴런을 실제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뇌의 일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냉소적인 관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우리 문화가 이런 잘못된 강함의 이미지를 계속 부추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뒤에는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강함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피트니스 산업, 자기개발 구루들, 허슬 문화를 장려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성인 인구의 약 20%가 어떤 형태든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함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는 과학적 증거와 인간 경험의 풍부함 모두에 비추어 볼 때 철저히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자연 자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심오한 교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은 종종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복잡한 이론들보다도 때로는 자연의 단순한 현상들이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오크나무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 오랜 세월 서 있던 거대한 오크나무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종종 부러집니다. 오크나무는 분명히 강합니다. 평소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그 경직성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반면 대나무는 어떤가요? 대나무는 거의 90도까지 구부러집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땅에 닿을 정도로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놀라운 회복력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깊은 자연 법칙의 표현입니다. 재료공학에서는 이를 취성과 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취성이 높은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매우 단단하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을 받으면 갑자기 파괴됩니다. 유리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단단하지만 한번 충격을 받으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반면 연성이 있는 물질은 다릅니다. 압력을 받으면 형태를 바꿉니다. 변형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파괴를 피합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당겨도 늘어날 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쿄대학교의 재료과학자 히로시 타나카 교수는 이 원리를 유연성은 생존의 근본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연구팀은 다양한 자연 재료들을 분석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분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나무는 매우 강력합니다. 무게 대비 인장 강도는 강철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도 사용됩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지진 다발 지역에서 대나무가 건축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나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연성과 강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수준에서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경직된 저항이 아니라 지혜로운 적응에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체는 자신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직감적 통찰을 더 신뢰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유연성과 강도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정서적 경험의 범위와 깊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의 영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억압에 숨겨진 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특히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화, 슬픔, 두려움, 불안과 같은 감정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화를 표현하는 것이 비전문적이라고 간주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감정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종종 울지 마, 무섭지 않아, 화내지 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의 의도는 좋습니다. 아이를 위로하고 싶고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특정 감정들이 나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어떤가요? 많은 성인들이 괜찮아, 와, 별 문제 없어 라는 표현을 아무리 자신의 내적 경험과 모순되더라도 반사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내분비학 연구는 감정억압의 놀라운 비용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뜻일까요? 직장에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슬프면 울고 두려우면 떨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두렵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표현이 적절할 수 있고, 때로는 일기에 쓰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운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감정 억제가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부족 내에서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생존의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단지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패턴이 정말로 진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조건화의 결과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상황은 원시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현대과학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요성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는 자신의 획기적인 저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신체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전제 없는 결론, 즉 느낌 없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뇌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그 적응성입니다. 이를 과학자들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신경 영역을 형성하며 심지어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고 뇌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 박사의 연구는 신경 가소성의 기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발견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 즉 스트레스, 역경, 심지어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능력은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발달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으로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력도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현재 회복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가소성의 중심에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뇌에서 가장 진화된 부분으로 실행 기능, 의사결정,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정서 조절을 담당합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은 2019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MRI 스캔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명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30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8주 후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편도체의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이런 뇌 구조의 변화는 심리적 변화와도 일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 보고된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인 웰빙 수준도 증가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고 집중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신경과학적 발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명명하며 수용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박사가 선구적으로 연구한 정서적 유연성의 개념입니다. 정서적 유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박사에 따르면 정서적 유연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적 경험의 전체 범위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분별력 있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압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은 다음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데이비드 박사의 연구는 정서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정서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웰빙 증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서적 유연성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히 발달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의 정서적 웰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나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 생물학의 핵심에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 호르몬 시스템, 면역계, 심지어 유전자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통의 신경과학을 연구한 UCLA의 사회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의 연구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이젠버거 박사의 연구팀은 사이버볼이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 던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참가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험 중간에 다른 참가자들이 실제 참가자를 게임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던져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백히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의 뇌를 fMRI로 스캔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물리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동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방 대상 피질과 우측 보고외측 전전 두 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팔이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뇌 영역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고통이 실제 신체적 고통과 매우 유사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들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신경과학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속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투여하면 실제로 사회적 고통이 감소했습니다. 마치 신체적 상처에 진통제를 바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인간에게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사치품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웰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35%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18배서 25세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성이 단순히 종 보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집단 생활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사회적 본능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인간 연결의 깊은 의미와 영적 중요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필요는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인식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단순한 실용적 조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움 요청의 중요성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은 성공과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패러독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리더의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이런 통념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프란시스 플라이 교수와 제프리 필리 교수가 실시한 10년간의 대규모 리더십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500가의 이상의 글로벌 기업의 CEO와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 의사결정 패턴, 성과, 그리고 특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패턴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리더들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구하는 리더들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가장 회복력 있는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리더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셋째,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강함과 약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능력은 사실 깊은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성의 표현입니다. 도움 요청의 심리학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예일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마리엄 크레머의 연구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머 박사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3가지 주요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무능하거나
약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특히 직장 환경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더욱 강합니다. 둘째, 거절당할 가능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사회적 고통의 신경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민폐가 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쁠 텐데 자신의 문제로 귀찮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크레머의 연구는 이런 두려움들이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가 강화됩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 도움의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던닝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던닝-크루거 효과로 유명한데 이는 능력과 자기인식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던닝-크루거 효과란 무엇일까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더 명확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역설적입니다. 실제로 더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실제로 높은 메타인지적 능력과 지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 조직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팀원들이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더 혁신적이며 직원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고성과 팀의 특징을 찾기 위해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의 개별 능력이나 경험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효과적인 도움 요청은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인식,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감정지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신 연구와 실질적인 지혜에 기반해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체적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교수의 연구는 도움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랜트 교수의 연구팀은 5,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움 요청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은 추상적인 요청보다 약 40%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자 엘리자베스 트로가트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듣는 사람의 뇌에서 더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이는 행동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는 감정과 요청의 분리 원칙입니다. 예일 대학의 감정지능 연구자 마크 브레켓 박사는 감정적 명확성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종종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압도당하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과 명확한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요청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지만 명확한 요청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야. 내일 발표 자료를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을까?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방식의 소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요청을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셋째, 감정적 상태와 실제 필요한 도움을 분리함으로써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브레켓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인 지원을 받고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감정과 요청을 분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적 분리입니다.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에서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이 안정된 후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감사 표현의 심리학적 중요성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영향력의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이 인간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UC 버클리의 긍정심리학 연구자 로버트 에먼스 박사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먼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감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심리적, 생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감사를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둘째, 수면 패턴이 개선됩니다.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잠들며 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셋째,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감기나 기타 질병에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더 빨리 회복합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자존감이 향상되고 사회적 연결감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싶은 동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표현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감사 표현이 일반적인 고마워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도움 요청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행동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더 관대하고 도움을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후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는 도움 요청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메일보다는 직접 대화가, 단체 메시지보다는 개별 연락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느낄 때 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강함의 개념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함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 가치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스파르타를 생각해 보세요. 스파르타에서 강함은 주로 육체적 인내력과 전투 기술로 정의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어려서부터 극한의 신체적 훈련을 받았고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스파르타식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아테네에서는 강함이 다르게 정의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지적 능력, 웅변술, 예술적 감성이 강함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존경받았던 것은 그들의 지적 용기와 진리 추구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으로 눈을 돌려보면 또 다른 강함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강함이 자기 수양과 도덕적 완전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군자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강함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현대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강함이 어떻게 정의될까요? 종종 경제적 성공과 자급자족으로 정의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는 대부분 큰 집, 비싼 차,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경제적 독립성이 강함의 핵심 지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강함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강함의 기준들도 사실은 특정 문화와 시대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경험의 가장 역설적인 측면 중 하나는 가장 깊은 고통이 종종 가장 큰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상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연구 분야로 발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이런 성장은 5가지 주요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 삶에 대한 감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등이 모두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둘째, 대인 관계가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지 알게 되었고, 이런 관계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인생 계획이 무너지면서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개인적 강점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견뎌낼 수 있구나.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인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강함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와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회복하고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고통받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제리 로라스와 마이크 메라티가 수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역경후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성은 다양성과 복잡성의 수용이었습니다. 즉, 강한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흑백 사고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약함과 강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식의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망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와 같은 극단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이 2019년에 수행한 연구도 이런 패턴을 한국 문화 맥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 자연재해, 개인적 비극 등 심각한 역경을 겪은 개인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회복력이 높은 참가자들의 특징은 양면성 수용 능력이었습니다.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슬프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라며 도움을 거부합니다.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의 연구는 트라우마가 근본적으로 연결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만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지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의의 조언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려. 긍정적으로 생각해. 더 강해져야 해와 같은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나 효과적인 도움 요청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거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도 모두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지고 매번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다는 사실을 신경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삶의 실제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 그리고 타인과 연결될 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